산사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는 이름도 몸도 피에 젖은 채 떠돈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피가 먼저 아이를 삼켜버린다면 그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공기가 가장 차가운 시간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와 숲 사이 그늘에 몸을 눕혔던 진무현은 눈을 떠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번 울릴 때마다 몸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붉은 기운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깊이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맡 위로 창고, 지붕 끝이 삐져나와 있었고 옆쪽으로는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아래 낙엽은 눅눅했고 옷자락에는 이슬이 베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이 아직 머릿속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불타기 전의 울령산과 백년문 도량, 지하의 돌기둥과 사슬, 전란의 들판, 피 위에 서 있던 낯선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면서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손끝에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에도 가느다란 흙 조각들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긁은 모양이었습니다. 몸이 누워있던 자리 앞쪽 땅에는 가늘고 긴 금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낙엽을 들추자 그 밑에 흙의 얕은 흠집이 겹겹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 깨어난 몸으로 힘없이 긁어낸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선이 지나치게 곱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연은 손을 들어 올려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피부는 평범했습니다. 어제 얻은 상처들이 여기저기 흉처럼 남아 있었고 군데군데 피딱지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냇물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이마와 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이 어두웠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담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안쪽을 씻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백년사 마당과 무너진 대웅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던 사형들의 어깨와 흩어진 기왓장, 돌 위에 남은 피의 얼루, 그곳으로 돌아갈 길은 이제 없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떠오르자 숲속 그림자가 짧아졌습니다. 창고 주변에도 사람 기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리서 나는 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근처로도 발길이 닿을 것이었습니다. 무연은 몸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옷에 붙은 낙엽과 흙을 대강 털어냈습니다. 허리춤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라고 할 만한 것도 가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산 아래쪽으로 돌렸습니다. 울령산의 형세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곧장 내려가면 작은 고을로 이어지는 길이 한두 갈래 더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백년문 제자로서 내려가던 길이었고 오늘부터는 이름 없는 떠돌이로 내려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냇물을 따라 한동안 걸었습니다. 바위를 타고 흐는 물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물가에는 짐승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레가 지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해가 산 허리를 완전히 넘어올 즈음 나무들 사이로 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남은 밭고랑 사이로 곡식 집단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에는 작은 초가집과 그 옆 창고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서너 명이 집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를 세우고 숨을 고르고 있었고 다른 둘은 집단을 묶어 창고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억지로 채우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무연은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라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이름은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울령산과 백년문을 묶어 말하던 소문이 이미 장터를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불길이 올랐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표정은 더 굳어질 것입니다. 어제 낮, 객잔 문틈으로 들려오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도가 숨어 있다. 산사가 수상하다. 토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들. 이제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고, 그 뒤에는 이름과 얼굴이 없는 시체들이 남았습니다. 밭 한가운데에서 허리를 편 사내가 이쪽을 향해 눈을 찌푸렸습니다. 무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아직 어린 얼굴이었지만 옷은 산을 오래 다닌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낡은 상의를 허리까지 걷어 팔에 둘러 묶고 바지 단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곳에 서서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집단을 옮기던 남자가 잠시 손을 멈추고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낯선 얼굴, 허술한 옷차림, 이를 찾아온 듯한 눈빛. 몇 번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는 듯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무현은 말을 아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먹을 것과 잠잘 곳이 필요하다. 일을 시키면 하겠다. 그 정도의 뜻만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굵은 손가락으로 곡식 집단을 가리켰습니다. 묻지 않고 시키는 쪽을 택한 셈이었습니다. 무현은 대답 대신 바로 집단에 손을 댔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얽힌 줄을 풀고 집단을 움켜쥐어 어깨에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버틸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어제 얻은 상처들이 찌릿하고 반응했지만 가슴 안에서 붉은 기운이 짧게 움직이며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창고까지 몇 번을 오갔습니다. 처음 2번은 어깨가 뜨겁게 저렸습니다. 3번째쯤 되었을 때부터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피곤해지는 대신 팔과 다리 어디선가 힘이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 해는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밭주인은 말없이 작은 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보리와 채소를 섞어 끓인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술을 대는 순간 빈속이 뜨거운 기운을 삼켰습니다. 맛을 느끼기도 전에 목구멍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죽 한 그릇과 말 한두 마디가 이 마을에서 떠돌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짧은 식사 동안에도 밭주인과 일꾼들 입에서는 산 위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밤 울령산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는 말, 아침에 산 아래 고을에 다녀온 사람이 백년사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소문, 관군이 이틀 전부터 오르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도가 드디어 잡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부역자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현은 그 말들 속에 자신의 이름이 끼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밭주인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아래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더 묻지 않고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떠돌이에게 붙여줄 자리는 더 없었습니다. 무현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밭주인의 얼굴에는 큰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번 스쳐가는 눈빛에 짧은 연민 같은 것이 비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잡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작은 고을 주변에는 논과 밭이 이어져 있었고 조금 더 내려가자 낮은 지붕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연기와 사람 냄새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고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과 잡화점 간판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현은 일부러 가장자리를 골랐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많이 모이는 장터 한가운데 대신 창고 뒤편과 뒷골목을 돌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낯선 옷과 얼굴은 어디서나 눈에 띄기 쉬웠습니다. 한 주막 앞을 지날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붙잡았습니다. 울령산, 불길, 백년사, 마도잔당. 익숙한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장터 객잔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였지만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떠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 믿는 사람들의 안도와 호기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무현은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주막 문턱을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안쪽에서 누군가 나와 그의 얼굴을 볼 것만 같았습니다. 고을 가장자리 작은 다리 아래에는 얕은 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은 습했지만 숨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낮 동안 쉴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이런 곳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효는 다리 아래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벗어난 언덕을 택했습니다. 고을과 산을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좁은 언덕 위에는 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삿갓 하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삿갓은 가장자리가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머리를 가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효는 삿갓을 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머리 위에 올리자 햇빛이 조금 가려졌습니다. 얼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달라졌습니다. 백년문 제자의 얼굴 대신 떠돌이 소년의 얼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길에는 수레와 사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닮은 옷을 입은 자들도 보였습니다. 몇은 말을 타고 있었고 몇은 서류를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령산 토벌 이야기가 관청과 정파 문파 사이를 오르내리는 동안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연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 붉은 기운은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몸은 분명 지쳤지만 심장 주위 어디선가 힘이 새로이 고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 지하에서 느꼈던 날것의 폭풍과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기운이지만 조금씩 모양을 가다듬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고을 여기저기에서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불빛이 점처럼 늘어났습니다. 무효는 언덕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밤은 이 근처에서 지내고 내일부터는 더 멀리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울령산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백년문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쉽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언덕 아래 흙길에는 그의 발자국이 줄지어 남았습니다. 낮 동안 밭과 고을 주변을 오가며 만든 발자국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곧 사라질 얕은 흔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 새겨진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피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아이가 처음으로 남긴 떠돌이의 길. 그 길은 아직 가늘고 흔들렸지만 언젠가 피를 삼킨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을을 떠난 뒤 며칠 동안 진무현의 걸음은 조용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고을에 들르든 그는 늘 가장자리를 골랐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대신 곡식 창고 뒤편, 주막 대청 대신 부엌에 붙은 좁은 골목, 사람 눈이 덜 닿는 그늘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밭을 돕고 낮에는 짐을 나르고 해가 기울면 헛간 구석이나 창고 한켠에 몸을 눕혔습니다. 대가로 얻는 것은 죽 한 그릇과 잠자리뿐이었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가 있으면 성만 얼버무리거나 아예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백년문이라는 두 글자는 입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울령산의 윤곽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처음 이틀쯤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낮은 산줄기가 하늘과 맞닿은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자 그마저 안개와 구름 속에 묻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뒤를 돌아봐도 산이 아니라 막막한 하늘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정말 산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무 말 없이 변해갔습니다. 짐을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려도 숨이 쉽게 차지 않았습니다. 돌을 밟아도 균형을 잃지 않았고 전날의 피로가 다음 날까지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삿갓과 낡은 옷 아래 근육과 뼈는 조용히 다른 모양으로 굳어졌습니다. 밤마다 붉은 기운은 심장 주변을 따라 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기운이 혈맥을 짚어 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서 어깨와 허리, 팔과 다리 끝까지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백년문에서 익힌 단순한 호흡법으로 숨을 고르면 그 움직임도 같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 갇혀있던 짐승이 잠시 눈을 감는 듯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가에 붙은 작은 나루였습니다.
강 양쪽에는 낮은 언덕과 자갈밭이 이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창고 몇 채와 허름한 객잔 하나, 세금을 거두는 관청 초소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를 느리게 오가는 나룻배가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현이 맡은 일은 배에서 내린 상자를 강가 창고까지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사공은 떠돌이 하나쯤 더 있어도 상관없다는 눈치였습니다. 낡은 밧줄을 던져주며 상자 몇 개를 가리켰습니다. 대신 남은 밥과 술을 조금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무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처음 두세 번 왕복할 때는 어깨와 허리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그러나 금세 몸이 무게에 익숙해졌습니다. 발밑 자갈이 굴러도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갔을 즈음 흙먼지를 일으키며 수레 몇 대가 나루터로 들어왔습니다. 수레에는 자루와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옆에는 갑옷을 입은 자들이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깃발 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루터의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사공과 일꾼,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멀찍이 비켜섰습니다. 수레가 멈추자 맨 앞에 있던 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며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손때가 많이 묻은 검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현은 굳이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무리의 문양과 장비가 울령산 아래에서 보았던 것들과 닮아 있다는 사실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잠시 머무르며 무언가를 살피려는 듯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낮게 깎아내리는 듯한 목소리들이 초소 주변에서 오갔습니다. 대화 속에는 전란, 토벌, 잔당, 그런 글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울령산, 백년사라는 말도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연의 손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상자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조금 뒤 강 위쪽 길에서 다른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옷을 갖춘 관군이 아니라 허름한 옷차림에 칼을 찬 산의 서너시였습니다. 관에서 직접 파견된 이들인지 관에 붙어 함께 움직이는 협잡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빛에는 관군과 다른 거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루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짐, 강, 창고, 수레를 순서대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상자를 옮기던 젊은 떠돌이 하나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낡은 삿갓과 산길을 오래 걸은 듯한 옷차림, 일할 때 흔들리지 않는 몸놀림. 그들 중 한 명이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요즘 산 아래에 수상한 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울령산 근처에서 불빛을 본 적은 없는지,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듣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반응을 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무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고 일거리를 찾아 떠돌고 있으며 소문은 들었지만 눈으로 본 것은 없다고. 사내의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난스러운 기색을 조금 거두고 손을 뻗어 무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볍게 건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 붉은 기운이 작게 꿈틀거렸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더 깊게 눌렀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울령산 산사가 통째로 타올랐다는 소문, 마도가 숨어 있었다는 말, 그쪽에서 내려온 자들이 있다더라는 얘기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어깨에 다시 올려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되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다시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움켜쥐고 뒤로 젖히는 동작이었습니다. 발밑 자갈이 미끄러졌습니다. 치아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것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습니다. 심장 주변에 모여있던 붉은 기운이 한 번에 팔과 어깨로 몰려갔습니다. 지하에서 처음 피가 뒤집히던 순간이 작게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무현은 생각보다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어깨를 움켜쥔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상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단단한 뼈와 힘줄의 감촉이 손바닥을 채웠습니다. 순간 사내의 팔이 뒤틀렸습니다. 힘을 줬다는 자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을 비트는 순간 안쪽에서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의 몸이 뒤로 꺾였습니다. 팔이 이상한 각도로 휘어졌습니다. 비명이 나루터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거칠어졌습니다. 함께 온 무리들이 동시에 칼을 잡았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몇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공은 밧줄을 놓고 강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갑옷을 입은 자들도 이쪽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가득 찼습니다. 도망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만 붉은 기운은 이미 다른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팔과 다리로 빠르게 몰려갔습니다. 머릿속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대신 눈앞의 움직임만 또렷해졌습니다. 칼을 뽑는 손, 앞으로 내딛는 발. 첫 번째로 달려든 사내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목을 겨냥한 동작이었습니다. 무연의 몸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발이 반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허리가 돌았습니다. 손이 칼날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원래라면 손등이 갈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손등에 닿는 순간 팔을 타고 뜨거운 것이 튀어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이 피부 아래에서 짧게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칼끝이 비스듬히 미끄러졌습니다. 손등에 얕은 상처만 남기고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날이 빗나가며 산에 자신 팔을 스쳤습니다. 무연의 손이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비틀자 칼이 상대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손은 이미 상대의 가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 붉은 기운이 함께 밀려나갔습니다. 사내의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뒤에 쌓여있던 상자 2개가 무너졌습니다. 사내는 상자와 함께 바닥으로 구르며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2 사람이 거의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 발끝의 각도와 어깨의 방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칼을 내지를지, 누가 견제에 그칠지 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의 팔꿈치 안쪽을 짧게 치자 팔이 풀리며 칼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차올리자 몸이 접히며 땅으로 무너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옆으로 돌며 피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딛는 순간 흙이 살짝 꺼졌습니다. 그 빈틈을 향해 발이 나갔습니다. 정강이에 닿는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동작은 하나의 품새처럼 이어졌습니다. 나루터는 잠깐 사이에 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창고 앞에는 쓰러진 사내 2, 구르며 팔을 감싸 쥔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삿각, 그림자 아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 주변을 돌아다니던 붉은 기운이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연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는 얕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칼날이 스치며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피는 이미 반쯤 말라 있었습니다. 그 주변 피부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안쪽에 또 다른 층이 생긴 듯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기만 하던 그들이 서로 짧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단순한 떠돌이와 무레배의 싸움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연은 손에 들린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제 쥐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그 칼날에 묻은 피가 누구의 것인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가슴 안 붉은 기운이 한 번 더 꿈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생각을 끝내기 전에 발이 먼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현은 칼을 놓았습니다. 칼이 자갈 위로 떨어져 구르며 멈췄습니다. 몸을 돌려 강 쪽으로 달렸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비켰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한 걸음 뒤에 흐는 공기만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온몸을 삼켰습니다.
피와 땀, 먼지와 나루토의 냄새가 한순간에 씻겨 나갔습니다. 귀에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움직였지만 그 소리는 물과 함께 멀어졌습니다. 무효는 몸을 강 중앙으로 밀어 넣지 않았습니다. 물살을 비스듬히 타고 흘렀습니다. 아래쪽으로 굽이치는 지점을 향해 숨을 나누어 쉬었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강가의 바위와 키 큰 풀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휘어지는 곳, 바위 뒤쪽에 잠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이 바위에 닿았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겨우 몸을 끌어올리자 얕은 물가에 엎드린 자세가 되었습니다. 옷자락을 적신 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거칠게 내려앉지 않고 마치 몸이 감당할 만큼만 찾아 자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물가에 엎드린 채 숨을 고르는 동안 나루토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부러진 팔, 피가 밴 돌바닥, 뒤로 나가 떨어지던 몸. 그것은 그의 의지로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먼저 움직여 길을 연 것에 그가 몸을 싣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당한 이들에게 그런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효는 눈을 감았습니다. 물 위로 내쉬는 숨이 가늘게 번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루토에서는 오늘 일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게 될 것입니다. 떠돌이 하나가 미쳐 날뛰었다는 말, 산에서 내려온 수상한 아이가 있었다는 말, 마치 사람 같지 않은 움직임을 보았다는 소문이 붙을 것입니다. 피가 부른 첫 폭주였습니다. 그 폭주는 한 나루토의 풍경을 뒤집었고 이제부터 진무현이라는 이름을 쫓는 눈에 두려움과 의심이 함께 섞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차가운 물가에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낮에도 차가웠습니다. 바위 뒤 얕은 물가에 엎드렸던 진무현은 몸을 돌려 누운 채 한동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을 돌던 붉은 기운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심장 주위에 모여있던 열기가 몸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빠르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스치며 남겼던 얕은 자국은 피딱지를 만들고 있었고 그 주변 피부는 약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칼을 받아냈을 때 느꼈던 이상한 저항감이 그 자리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물 위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며 잔물을 튕겼습니다. 그 물방울이 이마와 뺨에 닿았다가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었다고 느껴질 때쯤 무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돌틈에 손을 짚어 천천히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에서 조금만 떨어지자 숲이 시작되었습니다. 키 큰 풀과 나무들이 강줄기를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작은 산비탈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습니다. 무연은 강을 곧장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루토에서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강과 멀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땅 위로만 움직이면 발자국과 흔적이 너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물을 타고 내려왔으니 한동안은 물을 끼고 움직이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강물을 옆에 두고 숲속 그늘 쪽으로 몸을 숨기며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옷에 얼룩처럼 떨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젖은 옷이 마찰을 일으켜 피부를 스쳤습니다. 상처 난 곳마다 따끔거리는 느낌이 번졌습니다. 한참을 걷고 난 뒤 그는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에서 흘러온 물을 갈라 논과 밭으로 끌어쓰는 마을이었습니다. 집지붕과 기와 지붕이 섞인 집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신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루토만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연은 마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밭머리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사람들의 움직임만 살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 같은 떠돌이는 특별할 것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루토에서의 소식이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머물다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밤머리 한쪽에서 일손이 부족한 집을 하나 찾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농부 한 사람이 혼자 썰애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둔탁한 호흡이 등 뒤에서 크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말없이 다가가 논둑에 내려놓인 도리깨를 들어 올렸습니다. 농부가 돌아보자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를 도우려 한다는 뜻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그의 얼굴과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옷끝, 손등의 피딱지, 마른 눈빛.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그들은 말없이 일을 했습니다. 지식여진 볏짚이 발밑에서 눌렸고 물에 젖은 흙이 다리 위로 튀었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기울면서 논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일이 끝난 뒤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자며 무연에게 손짓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다른 한쪽에는 허름한 장작더미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보리와 잡곡을 섞어 지은 밥과 된장을 풀어 끓인 국이 간단히 차려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농부는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왔느냐고 조용히 물었고 무연은 그저 산에서 내려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깊이 묻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농부는 헛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른 짚이 쌓인 자리였습니다. 무연은 그곳에 몸을 눕혔습니다. 지붕 틈 사이로 별빛이 드물게 들어왔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밤벌레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개가 한번 짖다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붉은 기운은 지금도 가슴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격렬하게 폭주하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물가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은 깊은 밑바닥으로 내려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심장이 뛰는 것과 함께 아주 얇게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낮에 보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팔이 부러져 비명을 삼키던 사내, 배를 감싸 쥔 채 쓰러져 있던 이,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갑옷 입은 자들의 눈빛, 그 중 한 쌍의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얼굴은 또렷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의 방향과 깊이만은 남아있었습니다. 나루터를 떠나 물속으로 몸을 던질 때까지도 그 시선이 등을 따라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무연은 그때부터 이미 낯선 그림자가 뒤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헛간을 나왔습니다. 농부는 이미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무연은 논두렁에 남은 일을 조금 더 도왔습니다. 햇살이 논을 완전히 덮기 전에 일은 금세 끝났습니다. 농부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말린 곡식과 엿조각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연은 짧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밖 언덕 위에 잠시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집과 논과 사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나무와 지붕 사이를 오가는 눈길이 예전과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령산과 백년문의 소문이 여기까지 흘러오면 사람들은 오늘의 떠돌이를 어떻게 떠올릴까? 언덕을 내려와 다시 강가 쪽 길을 택했습니다. 강줄기는 여전히 아래로 흘렀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안전해질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물에서 시작된 일이니 당분간 물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더 내려갔습니다. 강을 따라 이어지는 작은 나루와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든 떠돌이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상처난 손이 특별할 것 없다는 듯 사람들은 두어 번 힐끗 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눈길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막 앞에서 노인을 부축하던 사내가 그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어떤 나루터에서는 세금을 걷던 관리가 잠시 손을 멈추고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선이 거듭해서 이어지자
무여는 그 눈들 뒤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루터에서의 싸움이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던 사람들, 짐을 실어 나르던 인부들, 배 위에서 싸움을 지켜본 사공들, 그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노를 타고 길을 타고 술잔 위를 타고 퍼져나가는 그림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틀째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조금 더 큰 나루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나루들보다 규모가 컸고 강을 건너는 배도 더 많았습니다. 창고와 객잔, 상점들이 언덕 아래에 이어져 있었고 언덕 위쪽에는 관청과 큰 주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에서는 짐꾼과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쪽에는 관복을 입은 자들과 검을 찬 무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곳에는 소문이 모여드는 냄새가 났습니다. 무여는 본능적으로 언덕 아래만을 택했습니다. 강가 창고 뒤 그늘에 자리를 잡고 짐 상자 운반을 도왔습니다. 주인의 말과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떠돌이 하나쯤 더 쓰는 데에는 큰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울령산, 산사, 불길, 마도, 토벌.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단어들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물가 하나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더라. 애 하나가 사람 셋넷을 쓰러뜨렸다더지. 소문은 이미 과장되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에서 실제로 본 이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무협담에 가까운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떠돌이 소년의 얼굴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는 마도 잔당이 되었다가 또 다른 이의 입에서는 피에 미친 광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모퉁이에서 짐을 내리던 무연의 시야 한쪽에 검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언덕 위쪽, 관청,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사람 하나. 멀리라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자세와 시선의 방향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루와 창고,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다 어느 순간 그 시선이 이쪽에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무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두 사람이 더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옷차림의 서책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허리에 검을 찬 채 반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자의 옷은 관복도 무림 문파의 도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등선과 어깨, 고개를 드는 각도에는 익숙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입모양이 멀리서 흔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몇 번 움직일 때마다 옆에 서 있던 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서책을 들고 있던 사람이 골목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이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루터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며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가볍게 묻고 지나갔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는 인매를 지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무연은 상자를 내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낮추고 움직임을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했습니다. 서책을 들고 있던 자가 창고 바로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그는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시선이 허공을 따라 움직이다가 잠깐 무연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말라붙은 상처와 굳어진 살, 일반적인 농부나 짐꾼의 손과는 조금 다른 피멍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더 훑어보는 것처럼 잠깐 바라보고는 다시 언덕 위로 돌아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기다리던 검을 찬 자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넸습니다. 그 뒤로 세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나루터를 내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을 때 그 그림자들은 언덕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무연은 나루 근처 객잔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여각 마당을 빌렸습니다. 여각 주인은 떠돌이 여럿을 받아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돈이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켠 빈 방을 가리키며 바람만 맞고 가라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낡은 다다미 위에 몸을 눕히자 낮에 언덕 위에서 보았던 그림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관도 아니고 문파도 아닌 옷차림. 그러나 관과 문파의 냄새를 동시에 풍기던 눈빛, 백년문을 향해 토벌령을 내렸던 자들 뒤에는 이름 없는 손들이 더 있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명분을 외치는 이들이 있다면 뒤에서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목을 따는 자들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무효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자신의 발자국 위에 다른 발자국이 하나씩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슴 안 붉은 기운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무효는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쳐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언덕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눈빛은 울령산을 덮쳤던 붉은 밤의 기운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그림자들은 아직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오는 한 피와 불길에서 건져 올린 이 기운이 언젠가 다시 몸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아침 공기는 전날과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평소와 같은 손놀림으로 밧줄을 잡고 상자를 옮겼지만 시선만큼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말라붙은 자갈과 부서진 상자 조각,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발자국이 눈에 밟혔습니다. 애 하나가 사람 셋을 쓰러뜨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칼을 맨손으로 막았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소문 속 아이의 모습은 입을 거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고 어느새 사람의 형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세 번째 입을 통과할 즈음 나루터 언덕 위에 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둘은 허리에 검을 찬 무인이었고 한 사람은 검을 차지 않은 채 서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골 관아의 서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옷차림이었지만 몸을 세우는 각도와 눈빛은 그런 자들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서책을 든 자가 언덕 끝에 서서 나루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고 그의 시선이 강과 나루터, 창고와 수레, 사람들의 대열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 눈길은 지나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무인이 낮은 목소리로 어디가 맞겠느냐고 묻자 서책을 든 자는 강줄기를 따라 내려온 소문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고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속에 단단한 것이 하나 박혀있는 말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설지였습니다. 어느 관청의 첨리인지 어느 문파와 닿아 있는지 겉으로 드러난 표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움직인 뒤에는 늘 사람과 문서와 소문이 함께 사라졌다는 말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연설지는 서책을 펴지도 않은 채 손에 쥔 상태로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나루터의 사람들은 익숙한 몸짓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칼을 과시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몸을 곧게 세우고 숨부터 죽였습니다. 연설지는 먼저 피가 말라붙은 자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 얼룩은 넓지 않았습니다. 사람 둘 셋이 흘릴 만한 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갈 사이로 흘러들어간 피자국의 모양은 평범한 싸움터와 달랐습니다. 어딘가는 흙이 깊게 파여 있었고 어딘가는 발 뒤꿈치가 미끄러지며 찍힌 흔적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땅 가까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무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등을 비켜 세웠습니다. 연설지는 팔이 부러진 사내가 실려 나간 방향을 물었고 나루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머뭇거리며 손짓으로 길을 가리켰습니다. 숨은 붙어 있다는 대답을 들은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피 얼룩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자갈을 밟는 순간 발바닥 아래로 흙의 굵기와 무게가 전해졌습니다. 연설지는 그 감촉과 발자국의 방향을 짚어보며 이 자리에서 어떤 동작이 오갔는지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어깨를 움켜쥐고 비틀어 부러뜨린 팔, 뒤로 던지는 몸, 균형을 잃고 쓰러진 발자국, 흙 위에 남은 미세한 홈과 발 뒤꿈치의 자국이 그 그림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무인이 애 손으로 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듯 인상을 찌푸리자 연설지는 그 말에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한가운데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 그곳에는 또 다른 피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앞뒤로 크게 밀려나간 몸이 남긴 듯한 긴 자국, 중간에서 끊겨버린 발자국, 갑자기 사라진 궤적이 강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피와 소리와 숨이 모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강물은 그 기억을 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피가 묻은 자갈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지르자 말라붙은 피딱지가 얇게 벗겨져 나왔습니다. 곁에 선 무인이 코를 찡그리며 피 냄새는 다 똑같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중얼거렸고, 연설지는 피가 묻은 손을 눈앞에 들어 올리며 다르다고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아무 데서나 나는 피 냄새가 아니고 몸 안에 오래 쌓였다가 어떤 계기로 한 번에 터져 나온 피의 냄새이며 오래 묵힌 술독을 깨뜨렸을 때 풍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무인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연설지는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부하의 납득이 아니라 이 피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갈지를 짚는 일이었습니다. 연설지는 손에 묻은 피를 강물에 씻어냈습니다. 피딱지가 물 위에서 잠시 붉게 번졌다가 곧 물살에 섞여 내려갔습니다. 그는 강 아래쪽으로 그를 보낼 생각을 굳혔습니다. 눈이 밝고 다리가 좋은 차들을 골라 강줄기를 따라 흩어 보내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나루터에서 본 피의 흔적과 소년의 형상이 간단히 적힐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 아래쪽 몇몇 나루와 마을에는 짧은 문서가 전해졌습니다. 나루를 지키는 관부의 서리와 마을을 쥐고 있는 향리, 길과 물에서 손발을 움직이는 무인들이 그 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소년 하나를 찾으라는 것, 나이는 15 안팎, 삿갓을 쓰고 산길을 오래 걸은 차의 몸놀림을 가졌을 것, 눈빛은 말이 적고 손등에는 말라붙은 상처가 하나 있을 것, 마지막 줄에는 이름 대신 피 냄새에 관한 한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피 냄새가 남아있다면 알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아래쪽 길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금씩 깔려갔습니다. 어떤 나루에서는 낮은 체구를 웅크린 채 지나가는 떠돌이를 향해 세심한 눈길을 던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평범한 질문 뒤에는 표정이 바뀌지 않는 검은 눈동자가 따로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주막 뒤편에서 술을 나르던 아이가 창호 틈으로 어제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울령산과 산사, 피와 불길, 애 하나가 사람 셋을 쓰러뜨렸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 소리를 웃어 넘겼고 다른 한 사람은 웃지 못한 채 애가 아니라 피일지도 모른다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한 줄이 돌에 새겨지듯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연설지는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던 중 어느 마을의 객잔에 들렀습니다. 이미 그의 문서를 받은 자들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의례가 오갔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향리는 먼저 사흘 전 아침에 강가에서 젖은 옷차림의 아이 하나가 마을을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거의 없었고 밥을 한번 사 먹고 떠났으며 손등에 굳은 상처가 있었다는 증언이 하나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설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향리는 이어서 이틀 전 저녁 언덕 너머 다른 나루에서 싸움이 났다는 말도 돌고 있으나 그곳은 관군이 먼저 들여다보고 있어 아직 손을 뻗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설지는 서책을 펴 몇 줄의 글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빠르지 않았지만 획마다 힘이 일정했습니다. 관군이 먼저 들여다본 자리는 곧 별도의 보고가 올라올 터이니 그때 다시 살피면 된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젖은 옷, 말 없는 아이, 손등의 상처,
연설지는 강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길을 찾기 위해 향리가 펴 보인 조잡한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길과 강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얽혀 있었고 길목마다 작은 마을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간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지점을 짚었습니다. 강물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으면서도 사람 눈이 적고 떠돌이들이 머물기 애매한 자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월진. 강에서 벗어난 산 입구의 마을 이름이 지도 한켠에 적혀 있었습니다. 장정 몇이 나무를 베어 내려와 살림을 잇는 조용한 곳, 큰 길과도 애매하게 떨어져 있어 소문이 늦게 닿는 자리였습니다. 연설지는 먼저 그곳부터 볼 생각을 굳혔습니다. 피가 남았다면 숲과 골짜기와 흙 속에 스며든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서책을 덮자 곁에 서 있던 무인들이 묵묵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구호나 다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책 안에 몇 줄과 나누어진 눈빛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아래쪽 길과 산 쪽 길에는 또 다른 발자국들이 찍혔습니다. 흙에 남은 발자국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사람 셋의 발자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에 따라 그 발자국 위에는 다른 것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울령산에서 시작된 피의 길, 백년문에서 흘러나온 피가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다시 땅 위의 자국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무리와 그 길 위를 도망치는 아이, 둘 사이의 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피의 냄새만큼은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을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간 뒤 진무현은 물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강줄기를 계속 타고 내려가는 것은 오래 숨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고 강을 따라 움직이는 소문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언젠가는 강가에서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자들과 마주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서 한참 안쪽으로 꺾이는 좁은 길을 골랐습니다. 길은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고 돌이 많은 비탈을 지나고 키 작은 나무들이 어깨를 스쳐 지나는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발밑에서 흙과 자갈이 뒤섞여 미끄러졌지만 몸은 쉽게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산허리 너머로 작은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월진이었습니다. 산 입구의 마을. 강줄기에서 한참 벗어나 있지만 완전히 물을 등지지는 않은 자리. 주민들은 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강까지 끌고 나가 팔아 생활을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마을은 크지 않았습니다. 집 지붕과 목조 지붕이 섞인 집들이 서너 줄로 늘어서 있고 한가운데에는 벌목한 나무를 쌓아두는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도끼와 톱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강으로 나가는 수레둘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연은 마을 어귀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나무 냄새와 톱바, 흙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 몇이 마당에서 나무를 옮기고 있었고 아이 둘이 그 옆에서 나무 토막을 굴리며 놀다가 낯선 이를 보고 발을 멈추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허리에 두른 천으로 땀을 훔치며 산길에서 바로 내려온 듯한 옷차림의 소년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옷자락에는 말라붙은 흙과 물 얼룩이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굳은 살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무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을 넘어오다가 날이 저물 것 같아 마을을 찾았다는 뜻. 이를 도와줄 수 있으니 밥 한 끼와 잠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더미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무현은 더 말하지 않고 곧장 나무에 손을 댔습니다. 잘려 쌓인 통나무는 묵직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올렸을 때 몸이 그 무게를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리기 전에 다리가 먼저 힘을 받았고 발이 땅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나무를 수레 옆까지 옮기는 일을 서너 번 반복하자 마을 사람들이 슬쩍슬쩍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에 오래 드나든 장정들의 눈에도 이 소년의 몸놀림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근육이 채 다 자라지 않은 몸이었지만
무거운 나무를 올리고 내릴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쉽게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나무를 어느 정도 옮긴 뒤 노인은 집으로 들어가자며 손짓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허기를 건드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밥그릇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노인은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베어낸 나무를 어느 강가 나루로 내려보내는지, 요즘 길이 시끄럽다는 말을 짧게 꺼냈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잠깐 숙여 감사의 뜻을 보일 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무연은 집 뒤편 작은 헛간 한쪽에 몸을 눕혔습니다. 지붕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다가 금세 그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헛간 틈 사이로 스며들며 집더미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가슴 안의 붉은 기운은 오늘 하루 동안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옮길 때 잠깐씩 힘줄을 따라 돌다가 지금은 다시 심장 주변에 모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등의 상처도 더 아프지 않았습니다. 터질 듯하던 기운이 서서히 몸 안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이월진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벌목꾼들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옮겼습니다. 나무를 베는 일은 맞지 않았고 잘려 쓰러진 나무를 산허리까지 끌고 내려오는 일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헛간과 작은 방을 번갈아 쓰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러웠지만 지나치게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쯤까지 떠돌아드는 이들은 가끔 있었고 대개 며칠 머물다가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 아침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산에 올라갈 채비를 하던 장정 둘이 마을 어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을 타고 다른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낮이 조금 지난 뒤 2월진으로 이어지는 흙길의 수레 하나와 말 몇 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레에는 특별한 짐이 없이 빈 채였습니다. 대신 말에 탄 자들의 눈빛이 짐 대신 무게를 싣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검을 찬 무인이었고 한 사람은 검을 허리 안쪽에 숨긴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단의 길잡이나 호위처럼 보였지만 말에서 내리는 발의 무게가 흔한 장정들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장작을 사러 온 자들로 여겼습니다. 나무를 사가는 상단은 이월진의 중요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무더미 대신 마을 사람의 얼굴부터 새어나가기 시작하자 공기가 서서히 굳었습니다. 무연은 헛간 옆에서 나무를 쌓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노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강 아래쪽 나루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말, 비비린내 나는 소문 하나가 강줄기를 따라 올라와 이 근처까지 닿았다는 말이 짧게 오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소문 속 아이가 지금 이 마을에 있는지 묻는 질문이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월진에는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 셋을 쓰러뜨릴 힘을 가진 존재와 다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사이 무인 하나가 마을 안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헛간 옆에서 나무를 들고 서 있던 소년의 눈이 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어깨와 팔, 손등의 상처, 나무를 들고 있는 자세, 글과 땀에 뒤섞인 냄새 속에서 어딘가 낯선 기운이 한 줄 섞여 있었습니다. 무인의 눈빛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검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소년에게 다가와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었는지, 강에서 물러난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순서대로 물었습니다. 무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다고만 말해도 충분했을 것을, 마을에 들어온 나를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면 더 많은 질문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거짓을 덧붙여 말하는 것보다 사실 중 일부만 내놓는 편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대답이 끝났을 때 무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웃는 인매를 지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연설지었습니다.
강가 나루에서 피 냄새를 맡았던 그가 이번에는 흙먼지와 나무 냄새가 섞인 산 입구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연설지는 무연의 손등을 한번 보았습니다. 말라붙은 상처, 그 주변에 단단히 굳은 살, 거친 일이 익지 않은 손과 익어버린 손이 섞인 모양. 연설지는 그 손을 보며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노인과 장정들의 얼굴에 긴장이 번졌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그 사이에 헛간 뒤에서 뛰어나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쏟아지며 나무더미에 부딪힐 뻔한 순간 무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팔이 뻗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잡아 세우는 동작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한번 튀었습니다. 순간 바닥에 흙이 얕게 파였습니다. 아이의 발밑이 그대로 밀려나갔다가 멈추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잡아준 손 덕분인지 그 힘 덕분인지 모를 방식으로 공중에서 한번 흔들렸다가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것은 연설지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동안 빛났습니다. 나루토에서 피 냄새를 맡을 때와 비슷한 기운이 눈빛 안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월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설지는 더 이상 말을 오래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마을 밖으로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말들이 묶여있는 쪽으로 향한 것은 그와 함께 온 무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너시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 이월진 안쪽에서는 다른 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길목에 얼굴을 가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설지와 함께 온 무인들과는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지 않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줄이고 눈에 띄지 않는 길을 골라 마을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월진에 남겨진 것은 피를 맞는 눈과 칼을 쓰는 손이었습니다. 연설지는 군사들을 데리고 밖으로 물러나 마을 안에서 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세웠습니다. 헛간 안쪽에서 첫 소리가 났습니다. 집더미를 해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섞여 나왔습니다. 숨을 틀어막은 뒤 입에서 새어나온 소리였습니다. 무연은 그때까지도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눈빛과 움직임을 떠올리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칼을 드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헛간 깊숙이 끌려 들어갈 노인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가슴 안에서 붉은 기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무더미 사이로 손이 뻗었고 땅에 떨어져 있던 짧은 나무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무기라고 부르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으로 전달된 감촉은 돌과 피를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자 하나가 노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노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집더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무연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발이 먼저 바닥을 디뎠습니다. 허리가 돌고 손이 나무 조각을 쥔 채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조각이 허공을 그었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치고 지나갔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칼이 떨어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손목의 뼈가 안쪽에서 휘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붉은 기운이 피를 따라 팔로 몰려갔습니다. 헛간은 좁았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일수록 움직임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다리를 걷어차고 다른 한 사람의 턱을 밀어 올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팔꿈치 뒤를 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백년문에서 익혔던 단순한 공력이 몸 안에서 다른 모양을 갖추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먼지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헛간 안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몇 번의 숨 사이에서 세 사람의 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헛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 하나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집더미 위에 엎어진 동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에 젖은 집과 피 위에 서 있는 소년 하나, 허름한 옷차림과 젖은 눈동자가 어두운 빛을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라 같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닫힌 헛간 안에서는 충분히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 눈동자가 소년에게 모였습니다. 노인은 집더미에 기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덜컥거리는 가슴과 떨리는 손이 방금 일어난 일을 몸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에 젖은 나무 조각이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 주변으로 새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헛간 밖에서 또 다른 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라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절규가 아니라 두려움에 젖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같은 말을 거듭하는 동안 수라라는 두 글자가 이월진의 밤공기 위에 얹혔습니다. 문이 더 크게 열리고 밖에 소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도망치며 내는 발소리, 멀리서 말의 발굽이 움직이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숨죽이는 기척이 뒤섞였습니다. 헛간 안에 선 소년 하나와 그를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 무연은 수라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피 위에 서 있는 발과 피를 품은 가슴 안의 기운이 그 이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저주이자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이 피와 더 어울리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이월진에서 멀리 떨어진 길 위를 걷는 이들이 들은 소문은 간단했습니다. 산 입구 작은 마을에 수라 같은 아이가 나타났다는 말, 피를 삼키고 피 위에 서 있는 소년 하나가 있다는 말, 진무연이라는 이름은 그 소문 속에서 사라지고 수라라는 이름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삼킨 아이에게 드디어 피를 닮은 이름이 생긴 밤이었습니다. 피를 삼켜버린 줄 알았던 아이는 어느새 피를 부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수라라 부르기 시작하고 아이는 자신이 그 이름이 될지 사람으로 남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길 위에 서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수라열로 제3부 사냥감과 사냥꾼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